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에 있습니까? 군사화학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비대면 수업이 7주차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있는지 여러분들 안부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 와서 운동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빨리 보고 싶고 공부하는 모습 또 잘 지냈는지 또 건강엔 이상이 없는지 꼭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에 와서 학교의 생동감을 좀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 중순쯤에는 여러분들이 실습 과목에 한해서 학교에 나와서 같이 수업을 하고 운동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학 7주차 수업은 이전에 5주차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실어서 우리나 아니면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핵무기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또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195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50년대부터 개발을 했을까요? 김일성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가 6.25 전쟁을 일으켰었죠.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미군이나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었죠. 그래서 같이 싸웠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쭉 보니까 일본의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그런 핵폭탄이 미국에서 다시 우리 북한을 공격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 전쟁을 6.25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전쟁이었는데 미국의 어떤 이런 핵 전력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좀 패배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0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모든 선진국 그리고 힘이 있는 나라들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북한도 김일성의 지시하에 핵 개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5년 6월에 소련의 과학자들 6명을 파견을 해서 배워오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핵 무기는 어떻게 만들고 핵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을 파견해서 핵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0년 뒤 1962년에는 영변에 핵 개발 시설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 이란 내용을 많이 매스컴에서 접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영변의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핵 개발하는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먼저 니네가 파괴를 해라.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없애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줄게 라는 내용의 어떤 매스컴 보도를 계속 접했을 겁니다. 이렇게 1962년부터 영변에다가 핵 개발을 설치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비밀 핵시설로 핵 개발 실체가 들통이 납니다. 1989년도에 프랑스의 상업 위성인 스팟이라는 그 상업 위성이 있었습니다. 그 상업 위성에 그 영변에 있는 비밀 핵시설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니네 핵 개발을 왜 하냐? 핵 개발은 지금 그 유엔의 어떤 상임 국가 5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그 무기인데 북한 니네가 왜 비밀리에 이렇게 핵 개발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미국의 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북한이 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까지는 6차에 걸쳐서 핵 실험을 강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핵 개발을 가지고 핵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또 미국 이렇게 동북아 지역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무기 제조 시설과 재반 능력을 한번 알아보면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담당하는 인원이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3천여 명의 과학자들 또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핵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이런 인원적인 구성이 맞춰져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라늄이 나옵니다. 우라늄이 땅속에, 우라늄은 땅속에서 나오는 그 물질입니다. 우라늄이 총 2,600만 톤이나 있는데 이 중에서 전부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채집 가능한 양은 400만 톤이나 된다. 여러분들 핵무기 여기 5번째 보면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우라늄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4k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플루토늄이 총 40에서 50kg이 있다. 이건 한 5, 6년 전에 과거 추정치입니다.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 4, 50kg를 가지고도 핵무기를 12개 정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확실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는 있을 것이다 라고 모든 국제사회에서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연간 재처리 능력은 200톤에 달한다. 재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을 캐서 이거를 정제하고 재가공을 해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그 연간 재처리 능력이 한 해에 200톤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핵무기는 핵폭탄은 미사일에 달아서 미사일로 쏘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핵무기 플루토늄을 가지고 이 작은 배낭 형식으로도 어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배낭 형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테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 밀집이 많은 곳, 서울의 어떤 그 대통령 청와대나 아니면 뭐 종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다가 그 배낭을 갖다가 놓고 터뜨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핵폭탄을 소형화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벌써 이 소형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무기의 소형화가 되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벌써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언제라도 들고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우리의 우방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핵의 소형화 작게 만들고 경량화 가볍게 만들고 다종화 배낭으로 만들고 뭐 아니면은 어떤 그 박스 형태로 만들고 아니면 어디 차 안에다가 또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선언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언을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 되게 되면 탄도미사일 탑재가 훨씬 더 가능하고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탄도미사일을 직접 만들어서 그 탄도미사일 앞부분에 직접 만들어서 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위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탄도미사일이 뭐냐? 탄도미사일 하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탄도탄이라고 하는데, 이 종류의 미사일은 표적에 도달하기까지 전 비행 과정을 유도하는 무기가 아니라 로켓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로켓이 발사돼서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만 유도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 지구의 인력,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기권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대기권까지도 올라가는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대기를 따라서 이렇게 돌다가 어떤 그 목표물에 가까워졌을 때는 로켓 추진하는 그 압력이 꺼지면서 오로지 지구 중력을 통해서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질 때의 그 속도가 뭐 마하 7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마하 7. 그러니까 초당 7,000m를 가는 겁니다. 7km를.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목표물에 떨어지는 게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그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따라가서 떨어지는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그 미사일 무기가 바로 이 탄도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소형화, 경량화를 하면 탄도미사일의 탑재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고, 핵배낭,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배낭 형태로 만드는 그 핵폭탄을 핵배낭 형태로 제작해서 테러 및 직접적인 위협이 가능하고, 핵배낭의 무게는 30에서 40kg이지만 살상 능력은 기존 핵무기와 동일하다. 이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된 장소입니다. 상징적으로 놔뒀는데, 이렇게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가공할 정도로 무섭게 건물이 뼈대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핵무기 부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김일성 생일 때만 되면 북한에서는 어떤 대규모의 군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군 퍼레이드 하는 곳에 보면 한 개의 부대의 사람들이 배낭을 이렇게 가슴에 잡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 바로 이 배낭이 바로 핵 무기가 들어있는 배낭이다라고 국제사회에 시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핵무기 부대가 존재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 능력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핵무기를 탑재해서 미사일에 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미사일의 어떤 그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 무서운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개발을 했냐? 1960년대 우리나라를 타격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집트에서 구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는 스커드 미사일을 카피해서 똑같이 복제해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고, 1988년에는 스커드 B, C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스커드 A를 가져와서 스커드 B, C 미사일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실전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사정거리가 무려 500km나 되는, 북한에서 쐈을 때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다 사정거리가 되는 노동미사일을 만들어서 개발에 성공을 했고, 1998년도에는 노동미사일을 직접 그 작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하는 노동미사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서부 지역까지 갈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을 오간다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알려주면, ICBM은 대륙에서 대륙까지, 땅에서 땅까지 가는 그런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ICBM이라고 하고, LSBM이 있습니다. LSBM은 그 바다 밑으로 숨어서 이렇게 잠행을 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 SLBM이죠. SLBM. 잠수함에서 수직 발사되는 그런 미사일, 잠수함에서 직접 수직 발사되는 미사일이 SLB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론 마찬가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높이 올라가서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인데,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ICBM, 땅에서 발사해서 다른 대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 ICBM, 그리고 바닷물 속에서 발사돼서 다른 대륙까지 갈 수 있는 LSBM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의 주요 미사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커드 미사일을 먼저 개발했고, 최대 사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된다. 개량을 했기 때문에 1000km 정도 되고, 한반도 전역까지 타격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일부 타격이 가능하다. 현재 총 60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미사일이 노동미사일. 노동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300km 내외 일본 전역을 타격이 가능하다. 일본까지 타격이 다 가능하다. 개량형은 20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수단,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은 4000km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 미국의 괌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자존심을 보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공습을 했죠. 진주만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본토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을 많이 상해했고, 미국의 본토가 지금까지 공격을 당한 적은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공습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괌 기지,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를 공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또 북한이 핵미사일,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다음에는 대포동 미사일이 있고, 3단 로켓을 가진 ICBM급 미사일이다. 3단 로켓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1단 추진 로켓이 떨어져 나가고, 2단 추진 로켓이 떨어져 나가고, 대기권을 돌파해서 3단 추진 로켓을 가지고 대기권의 어떤 그 지구의 인력권 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 마지막 로켓이 3단 로켓인데, 이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이 미사일에 접목시키면서 북한의 어떤 미사일 능력은 굉장히 크게 진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크게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포동 미사일이 3단 추진 로켓을 가지고 있는 ICBM급 미사일이다. 그리고 현재 KN-08 ICBM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
5천에서 6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동북아 지역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이라고 하면 뭐 중국, 러시아, 뭐 저쪽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의 괌 기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타격이 가능하다. 거의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사정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신형 미사일은 여러분들 액체 형태의 추진체를 가지고 있는 로켓이 있고 고체 형태로 가지고 있는 추진 형식의 로켓이 있습니다. 이 고체 형식의 추진 로켓은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고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신형 미사일에는 신형 미사일을 북한에서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고체 형식의 로켓을 가지고 시간도 빨리 발사할 수 있고 또 충전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또 날아가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그 오작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체 형식의 로켓이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로켓이고, 북한에서는 이미 개발을 했다. 이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고체 형식의 로켓이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미국의 본토 전역까지도 다 타격을 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신형 미사일에다가 신형 미사일 탄두에다가 핵폭탄을 달아서 미국까지 넘겨버린다면, 미국까지 날아가게 한다면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이고 또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고 아주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런 어떤 전략 무기에 대해서 비전략 그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또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떤 북한의 핵 무기의 보유 정도, 핵 개발 정도, 그리고 미사일의 어떤 그 개발 정도,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KAMD라고 하는데, 한국의 어떤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킬체인이라고 해서 위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킬체인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KAMD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거를 우리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를 한다, 요격을 한다라는 개념이 KAMD라고 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킬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조기 경보 위성,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PSI라고 해서 조기 경보 통제기, 그리고 레이더를 통해서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라는 것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그 경북 상주에 사드 미사일이 들어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떤, 그리고 한국도 동남아까지도 한국 그리고 동북아, 일본, 미국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 체계가 바로 사드 체계입니다. 그 사드 체계도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그걸 빨리 탐지해서 떨어지기 이전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시스템이 사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기술력이 높아진 그 시스템이 바로 사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사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실시간 탐색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킬체인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보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걸 탐지를 하고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그리고 한국의 F-15K 현무 미사일 등을
F-15K 전투기와 현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표적을 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킬체인이라는 죄송합니다. 이 킬체인이라는 그 개념은 참 좋은데 여기에 한번 단점을 한번 보면 유사시에 이들을 모두 선제 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북한의 발사대만 해도 200여 곳이 있는데 그 북한이 발사할 것 같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먼저 떠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F-15K 전투기를 띄워서 그걸 먼저 타격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군사화학 7주차 수업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주차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고 또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7주차의 과제는 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2학년들 우리 10기들 이제 좀 있으면 5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필기고사 시작하는데 필기평가가 여러분들 꼭 좋은 성적 내서 또 합격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이상으로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